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한번 살펴보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어떤 노력과 또 일본인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 생각해보는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라고 표현되는 이 내용은 1940년도에 초안이 완성되고 아마 출간은 1941년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여기에서 이제 출판일은 1940년, 소화 15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로 당연히 일제강점기의 영향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는 어찌 생각하면 또 사자 명예, 즉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에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참여한 그 내용들은 최대한 좀 배제하고 우선 일본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보면 제가 빨간 줄로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표기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국어음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우리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국어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일본인들의 언어입니다. 일본어 표기법이고요. 우리말은 조선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 3번 빨간색이 바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여기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가까이는 조선 음성학회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일본 음성학회 및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 때 일본 음성학회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훈민정음 표기나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 표기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여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분명히 일본인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언어학자의 이론 체계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라든가 혹은 일본어의 영향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이 일본인들의 언어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외래어 표기법은 훈민정음 표기하고는 많은 부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가지 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직접으로 많은 노력과 협조를 주신 아래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명, 수십 명의 학자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일본인 언어학자, 물론 일본인들도 여러 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한 사람만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만을 가져왔습니다. 경성제국대학교 교수, 경성제국대학 교수 소창진평이라고 우리말로는 읽죠. 이 한자가 이제 일본인, 제가 다른 동영상이나 강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일본인들의 발음으로는 오구라 신페이가 되겠습니다. 이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구라 신페이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910년대 무렵에 왔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많이 연구합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바로 향가지요, 향가. 향가를 최초로 해독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해독을 못하는데 왜 일본인 오그라 신페이는 해독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지점이 바로 일본인들이 그 만엽집 같은 일본인들의 시를 보면
외래어나 외국어 발음에 대한 내용과 그러면 우리의 향가처럼 뜻과 발음을 한자로 표현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해독하기 어려운 한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말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구별하는 원리,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일본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구라 신페이는 향가에 관련되는 여러 시들을 쉽게 해석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구라 신페이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향가의 해석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향가 자체를 해독하는 원리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언어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이러한 언어학자들 그리고 일본인 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성제국대학, 서울대지요.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서 언어학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끼어 있었겠지요.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은 보통 보면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말에 없는 소리 표기라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지금 보듯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의 V 소리는 비읍으로 표현해서 비타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법. 물론 그 옆에는 한자로 표현되어 있죠. 일본인들의 뜻도 이해하기 위해서 비타민, 활력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hank, 영어 단어라고 한자로 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당시의 발음으로는 thank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는 시옷으로, 그 다음에 L은 리을, 설득음이라고 표현했네요. 대표적으로 영어 단어에서 help, 조력으로 번역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총칙에서 보면 외래어 표기법 총칙에서 보면 현재 당시죠. 그러니까 당시의 한글 자모만을 사용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 방송이나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이론과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 전부를 다 살펴볼 필요도 없고요. 또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래어 표기법의 제2장 세칙이라고 되어 있죠. 세부적인 총칙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한글 자모를 사용한다 뭐 이런 원리고요. 그러면 제1절 자음에 관한 것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글 세대를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한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한자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그런 한자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래에 보면 1번에 마찰음, 그 다음에 2번 전설음, 3번 설측음, 4번 비음, 5번 파열음, 6번 구개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음소 표기 방법, 즉 언어학에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일본인들의 한자로 옮겼고 그리고 훈민정음 당시에 표현으로 빌린다면 훈민정음에서는 아음, 설음, 순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서양 언어학의 일본 한자 번역 이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찰음, 전설음, 이 전설음의 전자가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끝에 약간 떨림이 있는 뜻. 떨림, 흔들림, 소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 이럴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2장 세칙에서 보면은 자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고
현대 언어학으로 이제 훈민정음의 소리하고 연관지어서 표현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보입니다. 2장, 세칙 2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1항, 1항에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가 바로 훈민정음과 이제 일본어 방식으로의 변환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뭐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제1항을 보시면은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마찰음과 전설음은 어떤 경우를 물론 하고 홀소리 을을 붙여 적는다. 이 홀소리라는 게 모음입니다. 모음. 그러니까 이 원칙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음소, 예를 들어 자음, 음소로 보는 게 아니라 모음 을을 붙여서 음절로 본다는 거죠. 이 내용이 훈민정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음소로 보지 않고 소리 호흡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읍이 있으면 비읍으로 보지 않고 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모음 을을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칙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훈민정음에서는 음소 가지고서 소리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보면 일본어의 기본 원칙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킵니다. 즉 음소가 아니라 모음을 결합시킨 하나의 음절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를 독립된 음소가 아니라 홀소리 을을 붙여 적는다고 하는 순간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새로운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어 표현에서 beef 이 발음이 있죠. 소고기, 우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F를 피읍으로 표현했고 거기 밑에 을을 넣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훈민정음 방식이라면 F 소리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요. 그 피읍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피읍이 받침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F가 피읍이라고 한다면 피읍이지 그 소리에 의가 붙는 모음이 추가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훈민정음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원리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스토브, 헬드, 건강에 관련되는 거죠. 스무드, 댄스, 로즈, 구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발음 합칠 때 모음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음절이 되어야 되는 소리가 이음절로 바뀌고 혹은 삼음절로 바뀌는 방식으로 변환되는 것이고요. 이 기본 원리는 일본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으소리를 넣음으로 해서 모음이 추가되고요. 일본어처럼 자음 모음이 한 몸으로 결합된 소리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 2항에 보시면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설츠금, 디을, 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위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드디어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제 2항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런 나라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영국이고요. 서전으로 우리식 발음으로는 서전으로 읽는 게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 다음에 에란이라는 우리 발음이 되는 이게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란서 해가지고 프랑스죠.
그 다음에 이 백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백척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식 한자의 발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어 발음에서는 그들의 발음으로는 브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이고요. 바로 이러한 나라 표현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나라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표현하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서양 언어학의 체계를 통해서 이론을 세우고 있지만 본질을 다시 까뒤집어 본다면 여기에서는 일본어 방식의 소리표기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을을 붙여 적기 때문에 어떠한 발음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용어 중에 홈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홈의 받침으로 보면 미음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받침을 사용하지 않고 받침 표기가 없는 일본어의 원리를 적용해서 으 발음을 넣어서 호무란 이러죠. 호무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발음을 들어봤습니다. 야구 중계에서 어렸을 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야구 중계를 하면서 홈런을 잘 치는 선수예요. 이런 표현을 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어 발음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홈런이라고 발음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음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음 을을 넣는다는 것이죠. 모음 을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설음, 약간 떨리는 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소리들이 날 때는 앞에 모음을 또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헨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헤늘이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고 in rush 이런 발음이 돌입, 이느라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어 발음의 원칙. 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어 발음의 원칙을 많은 경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ru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다면 저 단어는 run, 달리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음을 보면 ru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빠져 있죠. 일본인들의 발음에서는 발음이 없습니다. 일본어의 기본 모음이 아에, 이, 오, 다섯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래어 표기를 보시면 일본어처럼 호무란 이렇게 발음한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밑에서 햄릿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물레트 이렇게 발음하는 표기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독일어의 umlaut 이것도 우물라우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strong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이 strong이란 단어 같은 경우에도 s를 시옷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로 보는 거고 t를 티읕이 아니라 트로 보는 것이죠. 각각의 소리를 음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절로 보는 것입니다. S를 스로 보고 T를 트로 보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가 지금 외래어나 외국어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외래어나 외국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기 원리를 쭉 보시면 비록 글자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안에 담긴 표기 원리를 보시면
기호만 우리 기호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를 외래어 표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또 나라 이름 중에서도 정말로 읽는 이 단어가 바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덴마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인들의 발음에서는 덴마크라는 자기들 기준으로는 좀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게 바로 우리식 한자어 발음에서는 정말로 읽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러한 한자 표기를 해놨다 그러면 일본인들의 기준에서는 정말로 읽는 게 아니라 덴마크라고 읽죠. 또한 앞에서도 제가 뭐 에란 아니면은 덕국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러한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타깝지만 한글로 표현되는 이러한 원칙들이 상당 부분 보면 저도 뭐 말씀드리기 좀 주저스럽지만 이러한 표기 원칙이 기호만 우리가 사용했고 본질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 생각은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7항도 한번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일한 자음이 두 개가 겹쳐 연장음이 된 것은 한 개는 위 음절의 받침으로 한 개는 아래 음절의 젖소리로 적는다. 예를 들어서 뭐 피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겹쳐 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침에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받침에서는 기역, 비읍, 시옷, 디귿도 시옷이 되고 쌍디귿도 시옷이 되고 티읕도 시옷이 되고 쌍시옷도 시옷이 되는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은 받침으로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뭐가 빠졌죠? 디귿이 빠져버리죠. 지금 받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제 방송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어느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원리가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GOOD가 시옷 받침이냐 디귿 받침이냐 외래어 표기법에서요. 디귿이 지금 시옷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발음에 어디를 봐도 디귿으로 생각이 되지만 시옷으로 표기하는 외래어 표기법이 여기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고요. 다음 13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의 발음이 생략할 수 있는 음은 그 생략하지 아니한 것을 원칙적으로 취한다. 자 보세요. 이러한 그 표기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두 개의 자음이 겹칠 때, 두 개의 자음이 겹칠 때 하나의 소리가 생략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소리는 약간의 호흡을 들면서 흘리듯이 실제로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략할 수 있는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보시면 생략하지 아니한 거다 이런 거죠. 생략 않고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략 않고 쓰면서 어떤 원칙이 발생을 하냐면 MPT처럼 이렇게 자음 3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받침을 썼지만 푸트 이러한 자음이 모음과 결합되는 새로운 음절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은 아름다운 미자로 바꾸고 있지만 나라 이름에서 여전히 일본은 쌀미자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표현도 볼 수 있어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백악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화이트 하우스, 미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 이런 표현이죠. 일본인들의 기준에서 우리의 한글 표기를 외래어 표기에 적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 다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음 겹침은 전부 다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외래어나 외국어 발음을 할 때 모음 을을 넣어서 음절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자음이 겹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살펴볼 훈민정음의 원래 모양을 보면 자음 겹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말에는 존재하지요. 닭, 흑, 삼, 올, 안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받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원칙도 이제 외래어 표기에 가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사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파열음은 홀소리, 을을 붙여 적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 내용들이 바로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amp 이렇게 마지막 피 소리가 흘리듯이 소리 나는데 이 소리를 을을 붙여서 새롭게 표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밑으로 내려가면 받침으로 적는 때는 피, 비, 따위는 모두 비읍으로 하고 앞에서 제가 7개의 받침으로만 바뀌어버리고 P는 피읍으로 하지 않는다. T나 D는 시옷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크와 그는 기역으로 받침을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리들이 우리의 소리인가 그리고 우리의 표기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 표현을 몇 번 말씀드렸죠. 클럽이라고 지금은 대부분 발음하고 있죠. 그런데 클라브라고 표현되어 있죠. 클라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발음의 일본어 발음은 크라브입니다. 그리고 한자어 표현으로는 구락부로 되어 있죠. 이 구락부라는 표현 아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클럽이란 단어가 일본인들의 발음이 되고요. 그 일본인들의 발음을 한자 표기로 읽으면 구락부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한 발음이 없이 전부 다 아 발음으로 변경되는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발음이었기 때문에 아 발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론의 틀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어음을 한글로 표기하면은 표준 발음에 의한 표음주의로서 하되 현재 사용하는 자모나 자형만으로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음은 아래 가명 한글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일본어 발음을 쭉 보시면 아, 이, 우, 에, 오 5개의 모음을 결합시켰고요. 그러니까 기역이라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모음은 5개만 쓴다는 것입니다. 아, 이, 우, 에, 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이론처럼 보입니다. 아, 이, 우, 에, 오에 5개의 모음을 넣었으니까. 근데 일본어는 이 5개의 소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발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소리에서는 가 발음만 있는 거죠. 가, 기, 구, 개, 고 이렇게
5개의 소리만이 자음과 모음, 앞에 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한 몸이 된 소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어음이라고 했으니까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한글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앞에 이론 원칙과 맞아가는 거죠. 자음의 모음을 결합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외래어나 외국어를 이해할 때 모음, 을을 넣어서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다양한 서양 언어학 이론을 가지고서 어떤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 표기 원리를 한번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는 소리가 있으면 거기에 을을 넣겠다. 음소에 을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소에 모음이 추가되면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음절, 소리호흡입니다. 당연히 음소가 자음이나 모음이 되겠고요. 그럼 자음과 모음이 한 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소리호흡인 음절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받침에 제한이 없이 비교적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라는 이 7개의 받침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외래어 표기 원리에 다양한 이론적 설명들이 있지만 그걸 요약하면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음 겹침을 없게 하는 거고 받침은 7개만 쓰겠고 음소에 을을 넣겠다. 이 원칙이 바로 일본어입니다. 물론 받침이 우리보다는 일본인들은 더 적죠. 니은, 미음, 이응 정도만이 이제 일본인들의 발음이라고 본다면 그보다 우리는 한 4개 정도 더 많은 이러한 받침 소리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는 상당 부분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자음이 겹치는 부분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자음 겹침에 해당되고요. 자음이 겹칠 때도 보면 첫소리 비읍시옷, 비읍시옷에서도 결합되고요. 비읍 디귿에서도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종대왕은 이러한 소리 호흡의 원리에 따라서 자음이 겹칠 수 있고 받침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래어로 지칭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알파벳의 기본 글자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알파벳을 일본인들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한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알파벳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S, T, U, D, E, N, T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STUDEN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가 쭉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리를
각각의 음소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시옷으로 볼 수 있고요. 스가 아니지요. T는 S 뒤에 T가 올 때는 쌍디귿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 U는 U로 소리가 나고요. D는 디귿. 그 다음에 E는 소리가 으 소리에 가깝기도 하지만 어로 표현하겠습니다. N은 니은, 그리고 T는 티읕으로 이렇게 각각의 음소가 알파벳처럼 표현할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문자 기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똑같이 1대1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기가 훈민정음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음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첫소리에도 겹치고 받침에도 겹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발음은 듀란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첫소리에 모음 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음소를 첫소리에서도 같이 배열하고 받침에서도 같이 표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student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글자의 모양이 훈민정음 표기 원리와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 대신에 한글 현대화 혹은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대화라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간혹 일본인들이 망발을 하는 경우 있죠. 한국인들의 한글은 일본인들이 현대화했다, 근대화했다, 그리고 널리 사용하게 했다. 이 내용들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죠. 이러한 우리의 표기 원칙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과 그들의 이론 체계를 적용하는 원리들을 우리 글자 표기에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1절을 맞이해서 외래어 표기법,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외래어 표기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